한 번 누르면 1,000,000원을 주는 버튼이 있는데요. 5만 년을 가서 혼자 산다고? 5억 년입니다. 5억 년입니다. 5억 년. 5억 년이면은 동물이 처음 막 탄생하는 시점이에요. 100만 원만 줘도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침팬지인 거예요. 혹시 누르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과학을 보다 이 편은 살짝 바꾸다니. 김범준 교수님은 누른다. 안 누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누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그 부도덕한 그런 행위거든요. 동양 철학자 이게 나오셨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5억 년을 산 나하고 현실에 서 있는 나가 진짜 나가 누구냐? 네, 반갑습니다. 철학을 보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환입니다. 예, 전호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석이고요. 건국대 철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철학자 장대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를 볼 때 철학자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요거를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만으로 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업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나조차도 1시간 동안에 철학자 세 분과 얘기를 했던 걸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니 이 철학자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직업병이 일단 어떤 게 있어요? 그 늘 딴죽 끄는 거. 앞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전제를 뛰어넘는 질문을 계속하는 직업병이죠.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 한 문장이 나오면 정말? 옆에다 메모로 정말 진짜? 아 진짜? 예. 좋은 점은 스미싱 사기나 이런 걸 좀 덜 당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드립니다. 진짜? 그럴 리가? 철학자분들한테 보이스피싱은 쉽지 않겠다. 부부싸움 같은 경우 세 분 다 잘 살아남고 계십니까? 전 집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계속 물으면 남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태도로 하거든요. 그걸 직접 얘기합니까? 아내분한테 그걸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아내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친밀도에 따라 다른 거죠. 집안의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제가 거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아우. 정말 철학자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철학자인데요. 어떤 주장을 누가 했을 때 근거가 뭐지? 결국 철학자. 검증했나?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름이 항상 들죠. 모두 전환을 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따져 묻기 시작하면 그건 상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두 전환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이제 직업병이 되는 거고 모두 전환이 잘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두 분은 전문가고 저는 병이고. 그러니까 모두 전환이 안 돼요. 철학에 좀 대립되는 용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뭐 도구마가 될 것 같아요. 딱 이렇다. 사이비라든지 위험한 종교가 내세우는 게. 근데 철학은 이제 오히려 꼭 맞을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의도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의도적인 질문. 네, 그게 철학이죠. 그냥 의심하면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질환에 가깝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는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철학을 보다가 사실은 던져진 질문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강아지 상하체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하체, 강아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인간을 상체, 하체 나누는 기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 철학적인 거다 또. 인간은 지금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제 뭐 허리 위는 상체, 그 아래쪽은 뭐 하체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 원래 직립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개처럼 이렇게 네 발로 기거나 이랬을 텐데 그러면 A가 원래 머리, 두개골, 뭐 척추, 꼬리 이게 하나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아래에 장기, 중간층이 되고 뭐 그리고 다리 A가 맞지 않나 A가? 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인간 기준에서 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머리뼈 그리고 척추, 꼬리 이렇게 연결되는 건 같은 종류인 것 같고 수의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다. 수의사분들한테 어디서 상하체 나눠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걸 철학적으로 답을 해드릴까요? 과학적으로 답을 둘 다 해드릴까요? 답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된 거는 침팬지랑 갈라져 나온 연도를 생각해보면 한 600만 년 되고요. 그다음에 호모, 뭐 에렉투스 하빌리스 이런 애들 보면은 우리 조상들 생각해보면 한 250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직립했다는 얘기죠. 호모 에렉투스
프로메테우스가 직립하는 인간이니까 그 직립의 측면에서 보면은 B가 인간의 상하체랑 똑같은 구분이죠. 그렇죠? 얘를 세워보면 상하체가 되잖아요. A는 이제 진짜 높이에 따라서 상하체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땅에서 봤을 때 그냥 상하체. 예. 오히려 생물학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머리까지 잘라요. 여기까지 자르고 나머지는 하체. 이런 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하니까 이게 상이고 이게 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머리 자르고 나머지 이게 상하체로 구분하는 게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자른다는 게 뭘까? 자연적인 구분 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분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자른 거야 라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류야 라고 하는 거. 머리하고 가슴, 배,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 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의미 있는 자연적인 분류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닛이거든요. 단위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분이에요. 근데 A 같은 구분은 이건 굉장히 임의적인 구분이죠. 그냥 높이로 자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두개골 그리고 척추, 꼬리 구조를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한 근데 이제 거거든요. 그게 밑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로 상하를 구분하는 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좌우 대칭인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자연적인 구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자연적인 구분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유닛처럼 작동하니까요. 뭔가 의미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 하나의 유닛처럼 작동하는 거를 자르는 거는 되게 자연적인 구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A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귀만 자를 수도 있고요. 임의적으로 상하를 나누는 거는 자유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인 구분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다. 그 오징어 같은 거 두 종류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는 자를 수가 없겠네요. 두 종류 이러면 머리에 이렇게 발이 붙어 있는 거니까. 뇌가 어디 붙어 있느냐, 뇌를 하나의 유닛으로 본다면 뇌를 자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하나의 유닛이고 너무 무서운 얘기긴 그다음에 합니다만. 운동을 하는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닛이 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자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데카르트가 비판받았던 이유하고 똑같다라고 보는데 모든 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도형이고 좌표를 중심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나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기체적이고 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마 손과 발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위에 있어서 상체라기보다는 팔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능으로 상체 하체를 분류가 되는데 근데 B도 보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동물의 앞발을 갖다가 손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분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잘라가지고 어디가 상이고 어디가 하야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보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카르트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물이나 대상이 기하학으로만 설명이 되진 않는다. 기능도 봐야 되고 내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B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연스러운 구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머리를 상으로 하고 나머지 하로 하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잘랐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구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어우 제 하체가 되게 롱다리야. 롱다리. 그게 우리한테는 외모의 기준 중에 하나이란 말이에요. 약간 문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반반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리가 길면 아 그게 예뻐 보이고 비율이 좋아 비율이 보이고. 좋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뭐 저희 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가 선호하는 바의 기준이 구분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가 말과 사물인가요? 예. 우리가 어떤 분류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분류처럼 많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누이 쪽에서는 눈에 대한 분류가 너무 자세해요. 무슨 눈, 왜냐면 눈이 중요하니까. 어떤 눈이 내리는가가 그 사람들의 생존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베트남은 눈에 대한 게 그냥 눈이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구분 자체가, 분류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이고 그 환경에 연동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B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구분일 수 있어요. 맞아요. A나 B나 둘 다 도형적 사고라고 좀 보여요. 도형적 사고. 삼각형, 사각형처럼 나눠서 공간을 두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상체냐 하체냐를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기능이나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림이 좀 적당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시비를 걸었네요. 아니 질문 잘 가져오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철학은 시작이 10이야.
둘 다 그러니까 상체 하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사실 상중하도 이제 인간의 개념인데 되게 기하학적 개념이다라는 그쵸. 거죠. 네. 이제 이것이 생명이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개를 잘라 갖고 와서 어디가 상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안 맞죠. 일단 데카르트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진리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아까 푸코가 말씀드린 에피스테마라는 거는 특정 시대의 특정의 학문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분류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의 분류가 내일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의 행복권이라든지 동물을 반려동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이건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가축. 이런 식의 것들이 보면 우리가 자연적 질서를 마치 이렇게 학문들이 분류하는 것 같지만 학문적 기준에 따라 자연적 질서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세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요 분류 상대주의에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개체도 발생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 세트들이 팔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뇌를 만들어내고 장기를 만들어내고 간을 만드는 세포가 따로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구분하더라도 그건 간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구분이 전혀 없다. 문화의 완전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자연적인 분류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층위가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거는 진짜 시대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게 있고 기질과 성품 비슷하게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장 교수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엉뚱한 얘기 좀 자꾸 좀비가 떠올랐거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뭐 엉뚱한 다른 개체에 하체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상 영화지만 이제 이게 과학주의적 사고 극단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생명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상하라는 관점에는 이미 제가 도형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인간 중심적 관점, 도구적 관점이 벌써 깔려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개를 기준으로 재분류를 한 거거든요. 인간 중심적 기준으로 상하를 나누면 시선이죠, 사실. 위아래가 이 시선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하체가 되는 거고 위쪽은 상체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개를 기준으로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하의 기준이라고 기준이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개가 답일 수도 없고 사람이 답일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먹을 것이라고만 분류를 한다면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게 뇌다. 그럼 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분류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류가 있다. 와, 이 정말 작은 질문에 정말 많은 사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 철학을 보다인 것 같은데 사실 본격적인 주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5억 년 버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 누르면 1,000만 원을 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차원으로 정신만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5억 년을 보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5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억 년 동안에 하지만 거기서 있었던 기억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른 사람 입장에서는 버튼을 바로 눌렀으면 바로 1,000만 원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없고요. 배고프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억 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 시기로 돌아가는데 5억 년에 살았던 그거는 아예 없어지고 돌아왔을 때는 버튼 누르고 1,000만 원을 받는 그것만 기억에 계속 남는 거죠. 근데 후불이다 이거죠. 후불이죠. 선불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도둑놈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5억 년 공간에 가 있었던 그게 정신이 됐던 내 몸이 됐던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내가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가 있는 내가 상금을 받게 될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게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3일 정도 됐을 때 막 출구를 찾아서 헤매요. 이 주인공이. 그리고 막 찾아 헤매다가 없고 6개월쯤 되니까 이제 혼자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이들을 개발을 하고 40년쯤 되니까 이제 버튼을 누른 나 자체를 굉장히 후회해요. 너무 늦게 후회하네. 그러다가 506만 9,272년째에 철학적인 의문을 계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현실인가? 우주는 뭐지? 난 누굴까? 이런 철학적인 의문을 계속 하게 되죠. 500만 년 지나서요. 그러다 2천만 년째 이제 굉장히 이제 심오하게 계속 돌아가다가 갑자기 5억 년이 딱 되자마자 돌아왔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주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누릅니다. 심지어 이 만화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연타를 눌러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계속 누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갔다 돌아왔는데 나한테 상금이 주어진 거죠. 또 가면 또 상금이 또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G 실험에서 이렇게 뇌 쾌락 충치를 전기 자극을 주면 계속 누른다. 계속 누르거든요. 근데 누르다 죽어요. 왜 죽냐면 배고파서 죽어요. 오. 계속 누르기 때문에.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교수님은 저는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래 내가 완전 리셋되니까 나는 그냥 누르고 받는 것 뿐이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죠. 근데 이득이 되지만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5만 년을 가서 혼자 산다고? 5억 년입니다. 5억 년입니다. 5억 년. 사실 5억 년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5억 년이면은 동물이 처음 막 탄생하는 시점이에요. 그 두려움이 압도할 것 같아요. 1조를 줘도 5억 년 동안에 혼자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셜 애니멀. 근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적 동물이다,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보고 얘는 별명을 뭐로 질까 그러면 아마 한마디로 혼자 사는 걸 끔찍히도 고통스러워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왜 캐스터웨이 영화 보시면 또 무인도에 떨어졌지만 먹을 거 많아도 결국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배구공 윌슨한테 해놓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냐면 자기가 배제당했을 때, 자기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질문 만든 사람 입장에서 다시 질문을 하자면 어쨌든 그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이미 그 고민을 할 수 있죠. 선택을 하는 사람 자체는. 경험해 보지 않고도 예. 그 고통을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5억 년을 갖다가 혼자서 보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자극이라고 말해지는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변화가 있고 또 뭐 사건이 생기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큰데 5억 년의 기간을 그냥 혼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이제 끔찍한 것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감내할 수 있겠냐. 아마 5억 년 동안 가 있다고 상상한다면 계속 욕을 하겠죠. 왜 자기가 버튼을 눌렀을까 내지는 누군가 자기를 보냈을까 이렇게.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동물이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령 제가 지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제가 10만 원 있다고 쳐봐요. 만 원이야, 만 원. 10만 원을 MC님께 드리고 정 교수님한테 주고 싶은 대로 드리세요. 근데 정 교수님이 만약에 오케이 하고 받으시면 두 분이 이렇게 나눠 가시신 거고 정 교수님이 싫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돈 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한님은 얼마나 주시겠어요? 저 5만 원 드릴 것 같은데. 네.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얼마까지 드리실 거예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주셨는데 반반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최고의 선인 것 같아요. 아, 반반. 네. 얼마까지 주시면은 그 아니, 이하는 안 받죠. 영원을 주신다 해도 받죠.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면 이게 수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2만 원 주면 안 받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존 내시 그 게임 이론 있잖아요. 거기서는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 이익을 함께 고려할 때 최대 이익이 커진다. 이런 네네. 결론이 이제 네네네.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낮은 금액을 주시면 우리 정 교수님 입장에서는 100원을 받아도 1000원을 받아도 0원이었다가 1000원이고 100원이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계산적인 추론을 하면 받으셔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왜 나를 이만큼밖에 안 주지? 불공평한데? 라고 해서 아예 들어와서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인생관의 차이가 있겠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네. 거를 보면은 대체로 낮은 금액은 5만 원 당연히 받죠. 그렇죠. 근데 저 내려갈수록 어느 순간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는 안 받을래. 근데 사실 합리적으로 따지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합리적으로 보면 버튼을 눌러야죠. 눌러야죠. 1,000만 원을 받는데. 네,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네. 저는 합리의 그 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긴 하는데요. 계산적으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다 어떤 상황에서 다 그렇게 경제적 보상에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해 봐야 돼요. 그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수많은 얘들이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금연구역에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누가 꼭 가가지고 야 여기 금연구역인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위협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타적 처벌이라고 해요.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버튼을 누르겠죠. 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렇게 맞나? 이득을 생각하더라도 누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누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누르는 사람이 딱 나올 수가 있지만 저도 안 누릅니다. 안 누르십니까? 아 그래요? 누르지 않죠. 왜냐하면 버튼을 누른다는 일을 노동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 누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누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한 번 눌렀다 하면 두 번 누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 번 누른 이유는 충분히 두 번, 세 번 무한히 반복해서 누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누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이득이라고 하는 건 실상 작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비극인 거죠. 그걸 자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 기억이 사라지니까 기억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버튼 누르다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도박에서 큰 이익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과 같은 거거든요.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단순 반복되는 노동,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 그보다 더 큰 소외가 없죠. 그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있을 그래서 수 저는 제가 누르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누르겠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이 눌러서는 안 된다. 전 교수님은 이제 어쨌든 행위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합리성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그것이 가져올 대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크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5억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보내는 게 아무리 리셋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 리셋된다는 건 전제를 하고 그게 전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도덕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노동 자체가 이게 비윤리적인 것이 되고 삶을 소외시킨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 큰 이득에 묶어버리는 거죠. 주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5억 년 산 나가 진짜 나인 건지 아니면 현실에 서 있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나인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누르지 않는 이유는 어찌됐든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인 문제도 나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게임에서 이긴 거의 정당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게요. 버튼을 누른다는 행위 자체가 제조업에서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성장 동력, 혁신 이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왜 그 경제학에서 지대라 그래요. 지대 추구. 뭐 라이센스 하나 갖고 막 계속 키워가지고 그걸로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부도덕한 그런 행위거든요. 동양 철학자 이게 나오셨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갑자기 노자가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돈만 버는 거지 아무런 기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그거를 이제 뇌과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건 도파민 과다거든요. 자기 소외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에 중독된 거예요. 그게 어떤 생산적인 행위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행위를 계속하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 현대인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해에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쥐는 그럴 수 있어요. 쥐는 계속 쾌락천추 누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요. 내가 오케이 맨 마지막에 내가 리셋 당하더라도 정신이 5억 년을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의사결정하는 순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되게 조금 단순한 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냥 일종의 리워드 시스템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근데 인간은 진화의 산물인데 인간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과 어떻게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빠지고 마치 도파민 기계처럼 질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을. 그 부분을 조금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과학적 환원주의와는 다른 입장이시네요. 일방적으로 쥐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인간도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과학적 환원주의는 조금 더 세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 예. 네. 근데 선택이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거죠. 인간이 선택을 한다라는 게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사실은 그러기에는 도박으로 따지면 5억 년은 너무 커요. 너무 대가가 크고. 글쎄 그건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선택할 거 아니에요. 5억 년을 가 있어야 된다.
전달할 때 만약에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긴 그러네요. 보상을 받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똑같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미 어쨌든 누르면 5억 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죠. 맞아요. 그럼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리느냐 마느냐는 상관이 없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정말 다른 점이 예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foresight,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게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우리 인간 뇌가 하는 일은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근데 여기서 예측을 하는 순간 끔찍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요. 끔찍함이라고 하는 거는 5억 년을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 근데 보상은 뭐냐면 그러고 나는데 다 리셋하고 1,0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저울질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적어도 뭐 1조를 줘도 저는 이거는 되게 바꾸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누르지 않는 쪽은 1조를 줘도 안 누르고요. 누르는 쪽은요 100만 원만 줘도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침팬지인 거예요. 혹시 누르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침팬지스러운 거죠. 누르신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동물행동학적으로 인간 행동을 갖다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고. 근데 인간은 되게 어쨌든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존재죠. 제가 과학을 보다 이 편은 살짝 봤거든요. 김범준 교수님은 누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른 나와 돈 받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선택하는 나와 보상을 받는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여기 5억 년을 산 나하고 현실에 서 있는 나가 진짜 나가 누구냐? 뭐가 나냐? 둘 다 진짜 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뇌 연구에 따르면 나라고 하는 것, 셀프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어딘가에 있고 그 기억을 인출해서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나의 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일종의 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서사, 하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연구를 인지심리학에서 해보면 기억이 원래 어떤 진짜 경험한 걸 객관적으로 인출하는 걸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엄청난 재구성이 있거든요. 하나의 사실과 덧붙여진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는 것은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지금 저는 이게 스토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때의 나의 스토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나의 스토리는 다른 거거든요. 어떤 게 진짜 나인지는 사실 둘 다 진짜 나가 아닌 거죠. 저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기억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죽으면 도둑놈으로 살았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건 죽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죽으면 기억도 사라지고 치욕스러운 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5억 년 버튼에 심각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 철학과는 1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예, 아마 좀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말려야 되는. 철학적 인간학에서도 보면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들인데 이 흔적이 뭐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기억이 흔적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아 정체성을 주는 게 기억이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내 몸이라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쌓여 있는 것들 무의식으로 볼 수도 있고 습관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5억 년이라는 기간이 리셋된다는 설정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죠. 아까 이제 전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끝 아니냐는데 사실은 끝이 아닌 거는 우리한테는 그 흔적이라는 게 있고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사 나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여전히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이 전혀 없냐 그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아라는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기억만을 가지고 리셋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어려우니까 갔다 온 나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다르니까는 그건 나한테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기억조차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 데이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삭제, 딜리트. 이게 더 이상 이런 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뭔가 시간 낭비다. 근데 이 질문만큼 철학자분들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상금을 올려서 1억.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